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무래도 이 종전협상 문제가 급진전되는 상황이라 그 상황부터 좀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뒤에서 정동영 사건이라 다른 사건들은 추가적으로 국내 주요 현안이니까 뒤에서 좀 다시 다룰 텐데요. 자, 결과적으로 2차 종전협상이 불발되는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이란 측에서도 파키스탄을 통해서 협상장에 나가지 않겠다, 회담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입장을 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선 이란이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협상이 불발된 상황이 됐어요. 일단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2차 종전談判은 결렬이 됐다. 예. 일단 그렇게 된 것은요.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어요. 0.5% 정도로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네. 일제히 하락을 하고 또 국제유가 특히 이 영국 브렌트유하고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 4% 가량 급등을 해서 이게 웬일이지 하고 봤더니 미국 뉴욕 타임스가 단독 보도를 먼저 했어요. JD 벤스 미 부통령이 아직 워싱턴 DC에 있다. 이 소식 때문에 일단 벤스가 왜 파키스탄에 안 갔지? 이렇게 되면서 벤스가 안 갔다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의 2차談判은 열릴 수 없구나. 이렇게 됐고 곧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에 통일된 제안이 없는 것 같다. 통일된 제안이 올 때까지는 휴전을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당초에는 연장이 없다고 그랬고 원래 하루 연장했던 것을 그냥 끝내고 바로 다리하고 발전소 폭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하고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군 총사령관이 아주 맨발에 땀나게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이걸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만약에 중동전이 확전이 되잖아요. 예.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나라 중에 하나고 또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의 위신도 깎이고 그럼 잔뜩 준비 다 해놨는데 수만 명 투입해가지고 경호까지 다 해놨는데 JD 벤스부터 안 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보도가 지금 막 엇갈리면서 갔다 안 갔다 가는 중이다. 예. 별의별 뉴스가 많았는데 그랬죠. 결국은 이란 국영방송 IRIB도 오늘 파키스탄으로 이란 대표단이 안 갔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그러면 양쪽에서 다 안 갔는데 무슨 2차談判이 열리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 중동의 어떤 휴전 분위기가 다시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란에서 종전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추가적으로 알려진 게 지금 갈리바프 국회의장 협상당 단장 역할을 해왔던 사실상 이란의 정치권의 실세인 갈리바프 의장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바이디 아흐마드 바이디 사이에서 심한 충돌이 있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하나의 추측성 보도죠. 왜냐하면 갈리바프가 지금 방금 실권자라고 허영커도 얘기하셨지만 실권자가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실권자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진작 사실은 갈리바프가 실용주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란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안에서 이 갈리바프를 갈아치워야 된다. 갈리바프를 실각시키자.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한 사나흘 전에 나왔었어요. 예, 예. 그 말은 갈리바프가 실세가 아니라는 거죠. 실세가 아니고 모즈타바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예. 쪽지가 왔다, 메시지가 왔다 이런 것만 있지 실체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얼굴도 목소리도 무슨 가계무시하냐, 꼭두각시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란은 머리가 어디냐, 갈리바프냐, 아라그치는 그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모즈타바냐, 또 지금 말하는 바히디 이 사람은 예. 사실은 이란 혁명 수비대의 총사령관이라고 돼 있는데 아흐마드 바히디 예. 사실은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은
2월 28일 개전 첫날 죽었어요. 예. 알리 하메네이와 함께 예. 국방장관 죽을 때 폭살 당했습니다. 예. 이란이 지금 1인자, 2인자, 3인자, 4인자까지 각 자리에 하메네이가 죽기 전에 임명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흐마드 바이디 뭐 이름도 어렵습니다. 뭐 근데 곧 바뀔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지금 강경 세력을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절대로 특히 어디에서 이 갈리바프와 부딪히고 있냐면 핵물질을 다 내주는 거,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혹은 포기,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갈리바프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란과의 미국의 이 종전 2차談판은 사실은 어려워요. 네. 왜? 누가 뚜렷한 실권자나 대표가 있어야 그 사람하고 얘기를 끝내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돌아가면 휴지 조각 될 가능성도 있고 뭐 심지어는 갈리바프가 적당히 협의하고 가다가 이란에 내려가지고 암살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절대로 간단치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그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영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란의 내부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된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내부가 지금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지금 파키스탄이 나서서 좀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공격을 좀 중단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휴전은 연장한다. 지금 그의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이란 내부의 그런 상황을 반영한 내용이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예. 지금 CIA나 모사드가 다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디도 아니고 갈리바프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이 벌떼 전술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서서 협상을 한다면서 미국의 힘을 빼고 힘을 빼면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우리 대표 아니야. 예. 원래 실세는 우리야.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미국을 엿먹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질질 끈다 이거죠. 따라서 이 이란이 아주 골치 아픈 나라인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하나 체포에다가 재판정에 올리니까 알아서 마두로에게 충성했던 델시 로드리게스가 알아서 기고 있잖아요 지금. 네. 미국과 협조하면서 미국 석유 기업들 불러들이고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아니 이 이란은 정말 알 수 없는 나라. 엄청나게 끈끈하고 뿌리가 깊고 이 뿌리가 여기저기 뻗어 있는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픈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발을 빼기가 참으로 난감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그나마 이 종전협상이 버티고 가는 것은 파키스탄에서 어떻게든 이 협상을 좀 부분적으로라도 또 그 이미 나와 있는 10+10 절충안이 됐든 뭐 러시아나 프랑스, 튀르키예의 이 핵물질을 고농축 우라늄을 위탁해서 맡기든 어떤 방안으로든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파키스탄이고 미국도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벌써 하루 연장 또 연장 이제 나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한다 그러면 뭐 저번에도 연장했고 두세 번 연장했는데 또 연장 못 하겠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호르무즈 사태는 제가 볼 때 중동 전쟁은 정말 올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댓글에 깡총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이름이 오르내리네요. 한번 저 PD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단해야 될 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윤병훈님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건가요? 지금 미 중부사령부와 쿠퍼 중부사령관과 며칠 전에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만나서 여러 전쟁 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 종전협상이 불발될 상황에 대비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종전협상이 불발되면서 실제로 전쟁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뭐 이런 소식까지 벌써 소식이 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시작부터가 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2월 28일이 토요일이었어요. 네. 토요일 날 오전에 갑자기 하메네이가 폭살됐다고 보도가 나와서 전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그 전황은
모사드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트럼프에게 네타냐후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타냐후가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 토요일 날 테헤란에 우리가 파악한 어떤 장소에 다 모였다. 한 50명 이상 순회들이 모였다. 거기를 때리면 전쟁은 끝나니까 빨리 결행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트럼프가 확실해? CIA 보고도 물어보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때려. 그래서 때려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 전쟁이. 알고 보면 무슨 치밀한 계획이나 미국 주도의 입장으로 이 전쟁이 시작한 것이라기보다는 예. 하메네이 잡으면 끝나라는 생각으로 이게 그 직전에 한 달쯤 전에 뭐 기억해 보시면 이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미국이 재미를 봤기 때문에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방식을 이란에 적용해서 이란도 그렇게 끝낼 수 있다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엄청난 진창에다가 수렁에다가 늪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서 발목이 빠지고 지금 무릎까지 빠지고 수렁에 지금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미국이 빠져나올 겁니다. 빠져나오고 막대한 그 병력을 투입했으니까 다만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재미를 제일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건 사업인 이란의 어떤 모든 인프라를 거의 다 파괴했죠. 미국 힘을 빌어서. 게다가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그 레바논 정부가 제발 좀 그만둬달라고 하는데도 레바논 정부 따로 헤즈볼라 따로 하면서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 이유는 네타냐후가 10월로 다가온 지금 이스라엘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고 본인에 대해서 시작된 세 개의 개인 비리 재판 이것도 앞날을 점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타냐후로서는 이 전쟁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입장 또한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속보를 먼저 좀 중심으로 다뤄봤고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협상단 파견 승인 이런 관련 소식이 전해졌죠. 그것 좀 먼저 띄워주세요. 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협상당 파견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이란 최고 지도자 협상단 파견에 대해 승인을 내린 것으로 알렸다. 그 기사 띄워주셔야죠. 자, 보도를 했는데 자, 결과적으로 종전 협상은 불발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이게 이 자체가 오보였는지 뭐 모스타바가 살아 있다면 뭐 오보인지 아니면 모스타바의 장악력이 지금 한계에 부딪힌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될까요? 모스타바는 살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휴전 합의가 되기 직전에 1시간 반 전에 모스타바 쪽지를 받고 했다. 물론 그 뒤에는 시진핑이 있어서 시진핑이 또 강력히 이란을 압박했다. 이렇게 이제 휴전 합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지금 모스타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2차 종전 담판에 가라. 라고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갈리바프나 아라그치가 또 간다고 했는 것인데 지금 안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스타바가 가라는 것은 더 이상 이란의 어떤 국채, 나라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발전소나 교량이 더 폭파되거나 미국이 정말 열받아가지고 하르그 섬이나 정말 남아있는 그런 석유 관련 이 인프라마저 폭파 제거를 해버리면 초토화시키면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나라가 결단 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모스타바로서는 자기 아버지가 폭살 당하면서까지 물려주다시피 한 이 나라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으니까 미국과 협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다만 모스타바가 뭐 얼굴이 크게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지금 뭐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의식은 또렷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모스타바는 협상을 하라고만 했지 그 디테일까지 지시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본 게 맞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래서 갈리바프와 아라그치로 대변되는 이른바 약간의 이 협상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바이디 같은 그런 이슬람 혁명군의 아주 초강경파들 이 소위 말해서 매파들 지금 과거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도 주전파와 주화파가 나눠서 남한산성에서 45일간 격렬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뭐 왜 여기서 병자호란이 나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란도
주전파와 주화파가 뚜렷이 나눴는데 지금 그 당시에 역할을 한 인조나 지금 모지타바나 비슷한 거예요. 모지타바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지 본인도 헷갈리고 있다 지금. 왜? 다쳐가지고 자기도 지금 이 건강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지금 판단이 잘 안 될 거예요. 고메, 테헤란도 아닌 그 종교 도시 고메 어디 지하 어딘가에 꽁꽁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치료받으면서 그래서 이 최고 지도자가 주전파와 주화파 사이에서 갈팡질팡 혹은 이쪽 손 들을까 저쪽 손 들을까 이러고 있는 것을 미국이 보면서 야 좀 빨리 니들끼리라도 의견 통일해와. 지금 이렇게 돼서 휴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며칠이라고 말도 안 하잖아요. 원래는 휴전이 하루 연장한 휴전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까지입니다. 예. 내일 밤이에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이 휴전을 며칠 연장한다. 이 말도 없어요. 보통 뭐 날짜를 박잖아요. 네. 열흘이든 2주든 그런 말 없이 그냥 통일된 안이 나올 때까지라고 지금 단서를 달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란 상황이 그만큼 유동적이고 이란의 머리가 지금 없다. 이렇게 그 원인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전에 그러면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미국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합의의 틀이 잡혔다. 그리고 핵 절충안에 대해서 이란이 꺼냈다. 뭐 이런 미니딜 가능성도 제기가 됐죠. 그 이미지도 띄워주세요. 자, 미국과 이란의 기본 입장이 그거 좀 띄워주세요. 자, 휴전 기한 임박하면서 포괄적 합의 뭐 이런 것보다는 소규모 합의나 휴전 연장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발이 됐는데 이란 협상파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참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지금 보면은 네. 그 제가 보기엔 10+10 절충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는 440kg의 60%짜리 고농축 우라늄 이게 지금 이스파한하고 또 다른 지하에 나눠져서 은닉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거를 미국은 다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10 절충안은 뭐냐면 10년간은 미국의 요구대로 완전 동결을 한다. 네. 예. 그리고 또 나머지 10년간은 이 미국이 그 재고를 그러니까 이 저농축의 민수용 우라늄으로 바꿔서 이것을 그렇게 보관하거나 그러니까 민간 원자력 발전용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그 440kg짜리 이 고농축 우라늄 이것은 무려 11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 2015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그 합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러시아로 이 반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국에 주기 싫으면 러시아나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뭐 튀르키예나 프랑스에 위탁하는 방안 이런 어떤 그 양측의 주장을 좀 양국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절충했다는 안이 파키스탄에 의해서 마련돼 가지고 지금 중재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또 말들이 없어요. 예. 지금 서로 입장은 완강해요. 미국은 20년 이상 완전 동결을 줄기차게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 있고 혁명 수비대를 비롯한 이란은 그게 국가 주권인데 뭐 김정 은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핵 주권은 포기할 수 없어. 네. 뭐 이렇게 돼서 북한도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나 이런 쪽하고 맞서서 이걸 계속 어찌 보면 버티다가 은근슬쩍 지금 핵탄두를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이걸 못하게 못을 박으려 하니 절대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호르무즈나 무슨 전쟁 배상금이나 무슨 그 이란의 그 해외 동결된 석유 대금 해제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좀 어찌 보면 핵 문제를 둘러싼 이란의 그 어떤 영토 주권과 같이 주장하는 것 그것에 비하면 또 별게 아니다. 그래서 이 절충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갔는데 이걸 이란 혁명수비대의 강경파들이 퇴짜를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가지고 연장 없이 곧 합의할 거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다 뒤집어져 가지고 벤스가 아예
파키스탄에도 안 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협상은 절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이 핵물질을 내놓으면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란이 수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왜 우리는 김정은처럼 못하는가 이런 데 대해서 미국과 지금 맞서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오바마 때보다는 나을 것이다. 자 그런 입장도 밝혔어요. 예, 그 관련된 저 한번 보시죠. 이제 제목이 저렇게 잡혔는데 이란 핵 합의 오바마 때보다 나을 것이다. 서두르진 그냥 않겠다 했는데 오바마 때보다 기준점을 딱 잡고 있네요. 오바마 때의 2015년의 합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가장 쉽게 말하자면 그때 오바마와 이란의 정권이 합의했던 내용은 고농축 우라늄을 3.97%의 초저 수준의 우라늄으로 희석하는 데까지 합의를 했고 네. 이것을 러시아에 맡기자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합의가 불안 하나마 지켜졌었는데 이걸 2018년에 트럼프가 일기 집권 때 그 자체를 깼습니다. 네. 그러는 바람에 이란이 그래 그럼 우리도 좋아 하면서 열심히 그 이스파한이나 그 지하 같은 시설에서 이제 이걸 만들었죠. 고농축 우라늄을. 그래서 지금 60%짜리 고농축 우라늄을 무려 440kg 이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당장에라도 11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절대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러시아로 반출하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간도 그런 식으로 뭐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지도 않고 예. 또 저농축 우라늄으로 낮추는 것도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합의가 그러니까 그래서 20년 안이 나온 것이다. 근데 20년도 부족하니까 20년 이상으로 하자. 그때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국의 민주당 정권, 한국 민주당 말고 미국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들이 했던 합의보다는 특히 오바마 또 그 뒤에 바이든 그 설렁설렁 대하는 바람에 이란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거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할 것이고 나는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 왜? 자기 임기는 아직 꽤 남았습니다. 예. 자 다른 장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뭐 기사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자 그 기사 한번 볼까요? 예, 미국이 납포한 이란 선박 중국 화물 실은 배였다. 시진핑 주석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도 되어 있고 혹시 또 다른 기사 하나가 더 있습니까? 혹시 캡처를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좀 띄워주시죠. 따로 없나요? 예. 자, 또 하나의 기사는 예, 있습니다. 미국 나포 이란 선박서 중국발 민군 겸용 물품 찾았나? 중국의 압박 카드 뭐 이런 제목으로 지금 나왔는데 자, 오만만에서 미군이 납포한 이 투스카호에 중국에서 이란으로 가는 화물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중 용도 물자가 있는 건 아니냐? 그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게 오히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이런 것까지 지금 제기됐네요. 얼마나 급했으면 시진핑이 예. 빈살만 하고 저 선박이 납포됐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통화를 했겠어요. 통화해가지고 SOS를 친 거예요. 야, 너 미국하고 가깝지? 지금 우리 배가 미 해병대한테 기관포 맞고 잡혔는데 네. 이거 좀 풀어주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럴싸한 말로 포장돼 있는데 저 배를 미 해병대 30일 해병 원정대가 정선 명령을 하니까 말 안 듣고 계속 갔잖아요. 네네. 그거 왜 가지? 쓰면 될 건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투스카호더라. 이거 투스카호가 과거에 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주는 미사일 관련 물질 싣고 가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0일 해병원정대가 더구나 무조건 정선시키자 이래가지고 다가가서 기관포를 갈겼어요. 한 포를 갈겨가지고 저기 이 화물선 딱 그 배는 아니겠습니다만 뒷부분에 있잖아요. 네. 거기를 구멍을 몇 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고 뜨거라 그래가지고 다 쓴 거죠. 그 다음에 30일 해병원정대가 다 올라가서 그 검문 검색을 해보니 지금 허앵커가 얘기한
이중 용도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미사일 물질이라는 거예요. 미사일 만드는데 필요한 그 화학 물질이 실려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은 이거 민간들도 쓰는 거예요라고 주장하겠지만 미국은 야 웃기지 마. 니네 이거 과거에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그 재료로 판 적이 있는 배야 이 배가 라면서 이제 그 구금을 시켰고 지금 그 배가 미국 당국의 손에 넘어가면서 지금 시진핑은 완전히 뒤통수를 지금 잡힌 거죠. 딱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배가 어디를 출발했는가 봤더니 상하이 인근의 이 중국의 수저우, 소주라는 곳이 있고 그 두 군데의 항구를 거쳐온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항구는 그 중국에서 미사일 관련 화학 물질을 선적하는 항구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지금 다 지금 미국 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다른 때는 꿈쩍도 않다가 저 배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빈살만 하고 바로 통화를 했다는 것은 지금 미국한테 빌기는 싫고 그러니까 사우디 왕세자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좀 다리를 놔서 자, 이 문제를 미국이 이거 보니까 뒤로 유조선만 살살 빼가는 게 아니라 이자들이 무슨 미사일을 뒤로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그 제공하고 있었네. 이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어떤 보복을 해도 중국으로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이 5월 14, 15일로 잡혔는데 이것도 이 배의 화물에 대한 성격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해온 것이 좀 더 드러나면 무산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쿠웨이트에 관련된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자, 속보 형태로 어제 나왔는데 호르무즈 봉쇄가 계속되자 쿠웨이트 원유 수출 관련해서 불강력을 선언했다. 즉, 유조선의 걸프 해역 진출입이 막히니까 약속된 이 원유 인도 물량을 제때에 맞추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가 불강력을 선언하는 그 상황이 또 하나 제기가 됐네요. 자, 저 문제는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딱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게 이제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불어로 포르스 마주르라고 해서 이미 카타르가 이란의 공격을 받고 세계 천연가스의 20%를 생산하는 그 기지가 망가졌잖아요. 네. 복구에 3년에서 많게는 길게는 5년 걸린다. 그래가지고 한국 등과 맺은 장기 계약을 못 한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지금 그래서 천연가스란에 우리나라가 지금 빠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를 뭐 강훈식이 가가지고 뭐 원유를 석 달치를 받아왔네. 또 무슨 저 나프타를 한 달치를 받아왔네. 얀부항을 통해서 홍해로 뭐 기름을 100만 배를 실은 배를 또 두 번째로 빼왔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코끼리의 비스켓 수준입니다. 지금 쿠웨이트도 우리나라에 파는 그 원유가 상당히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뭐 오죽하면 과거에 그 중동 진출 붐을 다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최주봉 씨 별명이 뭡니까? 쿠웨이트 박이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쿠웨이트가 우리나라에 파는 원유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원유 수요에도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 불가항력 저건요 클레임을 못 걸어요. 천재지변 아니면 전쟁 때문에 공급할 수 없을 때는 책임을 묻지 못한다. 면책 조항인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대단히 한국으로서는 또 한 번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지금 열심히 대체선을 찾아서 이재명 정권이 괜찮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유와 나프타 둘 다 목이 더 졸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바로 한국 선박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그 한국 선박들 지금 해협에 묶여 있는 국내 이 선사들이 하루에 143만 달러, 저기 22억 원씩 증발한다 이렇게 기사가 떠 있네요. 정말로 선사 입장에서는 피가 그런 마르는 상황이겠네요. 자, 보세요. 26척이라고 그랬어요. 26척이 벌써 2월 28일부터 얼마입니까? 지금 3월
한 달 31일 꼬박 지났고 벌써 오늘이 21일이니까 52일째 네. 그 실습생 대학생 몇 명 내린 거 말고는 다 지금 타고 있잖아요. 먹을 것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있는 건지, 식수는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아니 왜 우리는 저런 그 선원들을 위해서 전세기 안 보내고 그 잘 보내는 전세기 왜 안 보내요? 총리든 누구든 날아가야지. 이제 김민석 뭐 하고 있습니까? 저럴 때 가야 돼요. 저럴 때 가서 한국 선원들 좀 격려도 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제가 볼 땐 참 갈 때는 안 가고 안 갈 때는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 26척의 배는요 10척은 중소선사 거예요. 네. 대형 선사는 그나마 좀 어떻게 버텨보는데 중소선사의 손실은 진짜 뭐 하루에 22억 원이라 그랬는데 그 같은 피해가 아니죠. 대형 선사가 받을 한 10억 원의 피해와 중소선사가 하루에 5억 원, 6억 원씩 꼬박꼬박 날아가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배 타고 있는 상태에서 도산합니다. 저는 한 10개가량의 중소선사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입구 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2차 단판이 잘 될 것 같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야 이번에 나오나벼 하고는 많이들 갔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에서 가셨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세요. 특히 미국의 정선 명령과 함께 다이버전 한 거예요. 얼마나 낙담했을 것이냐. 왜 이재명 정부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않고 있느냐. 아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중소선사 그 26조 2천억 원인가 하는 전쟁 추경은 이 중소선사 살리는 데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망해도 좋다는 건지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선사가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선원들이 100 적어도 70분 가까이 지금 52일째 저기서 떠 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겠는가. 아무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선사, 국내 선사들의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는데 정부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다른 곳에는 손을 뻗치면서 그 많은 정치적 이슈는 막 싸우면서 야당과 싸우면서 정작 우리 선사들을 구하는 일에는 손을 쓰고 있는가. 그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남중국해, 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군, 일본 자위대, 필리핀 군 지금 훈련 중인데 중국의 항공모함도 떴다. 중국을 겨냥해서 대만 해협 등에서 실사격 훈련도 벌어졌다. 지금 실제로 이제 중국 항공모함도 뜨고 연합군도 지금 맞서서 이 서태평양 또 대만 해협 일대에서 서로 훈련하고 실사격 훈련하는 상황인데 무력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저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중동 전쟁의 그 상황이 좀 잦아들면 네. 세계의 화약고죠. 양안. 양안은 뭐 중국식 표현이에요. 본토의 언덕과 대만의 언덕을 두 언덕이라 그래서 양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예. 중국은 한 번도 대만을 외국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 언제든지 복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저기서 실사격 훈련을 한다. 시진핑으로서는 대단히 비위가 거슬리는 행동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가 무려 1,400명이 갔다는 거는 거의 실전 투입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말이 좋아 자위대지 이제 자위대가 아닙니다. 군대라고 봐야죠.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며칠 전에 일본 가그이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살상용 무기, 전쟁 무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나라에도 팔 수가 있게 해놨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저 훈련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일본은 이제 그냥 보통 국가.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의 보통 국가냐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예. 수비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격도 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훈련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지금 중국이 불끈해가지고 항공모함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저 항공모함은 우리가 그 중동 전쟁에서 보는 미국의 항공모함과는 격이 완전히 다른 배예요. 미국의 세 개의 항모 선단은
전부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은 핵 추진은 하나도 없고요. 디젤로 가는 거예요. 디젤. 디젤로 가는 디젤로 가기 때문에 중국 항공모함은 중동까지 오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앞바다에서만 노는 그런 배들인데 그것도 경항모라 그럽니다. 경항모. 항공모함급이 아니고 항공모함 아래 단계죠. 사실 그러니까 정말 한번 제대로 붙으면 제가 볼 때 중국은 완전히 박살나요. 핵무기 쓰지 않는 다음에는 중국의 전력은 완전히 종이 호랑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중국에서 이란으로 핵물질, 이중용도 물질 보내다가 딱 걸린 뒤에 지금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저런 작전까지 하고 앞뒤 퉁소가 다 아플 것이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의 이름은 없다. 한국은 저 훈련에 가지도 않았고 뭐 미국이 오라고 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일본만 지금 부른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 거지? 한국은 뭐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란 말도 있고 양안 문제에서 이미 이재명은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죠. 네. 양안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이재명이 한 말이 있잖아요. 외계인 침공을 하면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그 외계인 침공이 아니잖아요. 양안 문제, 중국이 수시로 실사격 훈련을 하는 대만 문제는 외계인 침공 확률보다 100만 배쯤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안 보인다. 안규백은 어디 갔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평론가님께서 이야기 도중에 마침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살상무기 수출 빗장이 지금 풀리는 상황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평화헌법 문제도 그간에 제기가 되어 있었는데 평화헌법 개정 문제도 중대 사안으로 뭐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살상무기 즉 비전투 목적의 이 한정된 무기 수출 규제 이 규정 이걸 폐지를 하겠다. 살상무기 자체도 이제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실제로는 이제 정식 군대로 넘어가는 단계인지 내용적으로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거는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도 자 보세요. 일본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려면 참의원과 중의원을 다 3분의 1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중의원은 장악이 끝났어요. 참의원은 선거가 없으니까 아직 불안한데 불안하기보다는 다카이치가 이제 헌법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는데 일본은 중의원 우위의 국가예요. 중의원이 의결한 거를 상원인 참의원이 뒤집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본은 지금 다카이치의 그 절대 통치가 시작됐는데 헌법을 안 고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살상 무기를 수출한다? 그럼 수출할 때 배에다가 무기만 실어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대포를 쏘건 탱크를 보내건 하면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사용 설명도 해줘야 되고 초기 운용을 하려면 일본 전문 인력 뭐 사실상 군인이죠. 사람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파병이라고 부르지 뭐 다른 말로 부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고 살상용 무기를 전쟁 중인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것은 사실상 참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직접 뭐 총 들고 나가가지고 적국하고 싸워야 참전이 아니고 무기 운용을 뒤에서 후방에서 미사일 조종하고 환포라든가 뭐 대포를 이렇게 조작해주고 각도 잡아주고 하면 그게 참전이지. 꼭 나가서 무슨 싸워야 참전이냐고요. 저 뒤에서 취사병들은 참전 안 하는 겁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쓰는 이유는 이미 일본은 참전 국가의 길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일본도 보통 국가로서 군사 강국으로 가는 길을 문을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일본의 모습들을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자, 동시에 북한은 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자, 어제 그제 이게 중요한 뉴스가 이미 됐습니다만은, 자, 집속탄 탄두가 지금 터지면서 저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엄청나게 끔찍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연상되는데, 저 북한의 이 저 탄두 실험, 집속 탄두 실험을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왜 이 시기에 저 실험을 진행을 하고 또
북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는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걸 김정은이 딸 김주혜 데리고 가서 보고 대만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대만족. 세 글자가 분명히 나와요. 김주혜도 가가지고 요새 김주혜가 많이 커가지고 장성들 보고도 아주 훈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후계자의 길로 첩착 접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지금 저게 동해상의 어느 섬이에요. 네. 146km인지 한 140km 안팎을 날아가서 때렸는데 저 주변 바다가 점점점점점점이 엄청나게 뭔가로 막 물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네요. 저 면적이 축구장 18개.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이고, 자, 뭘 넣어서 쐈느냐? 이름이 화성 11 라형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되게 화성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 뭐 화성을 갔다 왔나?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화성 시리즈예요. 근데 이거는 집속탄, 탄두가 있어요. 네. 이 새끼탄이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 표현을 하는데 뭐 같은 말이겠지만 그게 수십 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게 빵 터지면서 포탄 비가 내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인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무시무시한 폭탄인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집속탄을 실험을 한 것이고, 또 하나 공중 지뢰 살포탄이라는 걸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다고 그래요. 공중 지뢰 살포탄은 뭐냐? 지뢰를 하늘에서 자탄 형식으로 빵 터뜨려서 지뢰가 싹 또 비처럼 내려요. 그래가지고 도로, 철도, 공항 이런 데 탁탁탁탁탁 가서 묻힌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네. 그러면 이 지뢰가 가다가 사람이든 전차든 가다가 막 터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를 미사일 한 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실험인 거예요. 그거를 딸하고 가서 대만족을 했다고 하는 건, 자, 어떤 의도냐? 미국 보고, 야, 우리는 이란하고 달라. 우리는 핵탄두도 있어. 니네 나라까지 보낼 수 있는, 미국 동부 워싱턴 뉴욕까지 실어 보낼 수 있는 ICBM도 있고, 예. 집속탄은 누굴 보고 한 얘기냐면, 저 집속탄의 사정거리를 휴전선 접경 지역에다가 갖다 놓고 계산을 해보면 서울, 경기, 인천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험프리스 기지까지도 다 타격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 평택 기지까지도. 그게 무슨 얘기냐? 여차직 우리 잘못 건들면 평택 기지 상공에서 팍 터트리면 미군 다 죽어. 우리 건들지 마. 이 위협을 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가 다르다. 왜 이 시기냐? 이 시기를 노려서 자꾸 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란이고, 이란 다음에 쿠바고. 그럼 당연히 그 뒷줄에 서 있는 김정은도 쫄릴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혹시 그 다음 아닐까? 뭐 델타포스 작전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데 주석궁에 숨어 있다가 잡혀갈지, 원산에 있다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런 걸 공개를 했다. 축구장 18개랍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러면 북한에서는 집속탄 탄두 실험도 하고 공중지뢰 살포탄도 지금 시험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시험을 할까요?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그 안에 담겨 있었죠. 그만큼 위협적인 상황인데 한국은 어떨까요? 이재명 정부는 어떨까요? 자, 지금 논쟁이 붙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동영 관련된 상황이죠. 자, 미 대북 정보를 공유해왔던 걸 제한하겠다. 지금 지난번 이제 알려진 이유를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하는 그 시점에 일주일째 미국에서 제공하던 대북 정보 공유가 차단되기 시작했다, 제한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었죠. 벌써 열흘이 가까워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좀 다른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 우리도 그러면 맞대응을 하겠다.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뭐 좀, 그러니까 미국이 저거에 대해서 약간 응징하는 태도를 취하니까 우리도 그럼 맞서면 되지 하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지금 정부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관련 정보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국에게 제공하는 부분도 있어 양측 간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한번 좀 박상규 평론가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 따라서 미국 조치에 대해 우리 측도 상응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아, 이것도 대응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건 한미동맹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상응하는 조치라고 하는데 상응이라는 한자에는요 서로 맞선다는 뜻이 있고 네. 적어도 힘이 얼추 6대 4라도 돼야 상응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국군의 이 전략 탐지 자산, 네. 그러니까 군사 위성이랄지 고고도 무인 정찰기랄지 이런 탐지 자산은 미국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인지 뭐 환수인지 해 와도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 장비를 다 우리가 지금 마련해야 전자권을 회복을 하든 환수를 해오든 할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것은 상응하는 조치인데 우리가 미국이 겁낼 정보를 뭐가 갖고 있죠? 휴민트 있습니까? 휴민트도 많이 다 끊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뭐 이종석이 뭐 간첩을 잡습니까? 뭐 전 제가 볼 때는 북한에다가 미국에다 줄 고급 정보가 없다고 봐요. 네. 탈북자도 지금 요새 안 잡는 판인데 홀대하는 판인데 저는 저런 얘기는 그냥 그야말로 허장 성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고 지금 심각한 것은 정동영이 두 가지 근거를 들었어요. 함경북도 구성이라는 곳에 고농축 우라늄 그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인 건데 뭐라고 정동영이나 통일부나 이재명 정권은 해명을 하냐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낸 그 산하기관이 낸 보고서에 보면 2003년에 구성에 고폭 시험장이 있다는 말은 있다라고 했어요. 네, 네. 고폭 시험장이 있다는 말은 있어요. 네, 네. 근데 고폭 시험장하고 정동영이 이번에 얘기한 지난 3월 국회에 나가서 얘기한 이 그 구성시에 네.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다. 그걸 가지고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이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그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 있다고 말했다고 정동영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네. 그거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그건 이미 아니에요. 정동영이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갖다 댄 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낸 보고서에 그런 게 있다. 빅터 차라고 있습니다. 한국계 유명한 조지타운대 교수 출신의 한국 석좌 저분이에요. 네. 저분이 반박문을 SNS에 올렸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다 찾아보니까 정동영 발언은 우리 CSIS 그 보고서에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자, 이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완전 망신당하게 생겼네요. 정동영이. 망신을 이미 당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인정하고 미국 측에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놈의 아임소리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인도에 간 그 이재명까지도 정동영을 감싸고 상응하는 조치 취해. 상응하는 조치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고 미국이 정보를 안 주면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무슨 북한의 김정은이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쐈는지 집속탄을 쐈는지 발사 자체를 파악을 못해요 우리는. 이제 그래도 좋다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석자가 정동영이 말한 말은 2003년에 다른 걸 얘기한 거고 네. 구성에 고폭 시험 시설이 있다는 거고 이번에 정동영이 발설한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 고농축 우라늄 농축 시설 90%짜리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정동영이 그냥 대충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는 미국이 나눠준 정보 아니고는 있을 수 없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 핑계 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참전한 상황으로도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지금 또 댓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세요. 여기 패널이나 내부에 분탕질을 해서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댓글에 참여하는 분들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차단해 주세요. 넌 내 고향님이 계속 특정 인물들을 무슨 중공산이라고 계속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재명은 어떻게 참전을 했을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정동영이 이 구성시 관련한 부분에 관한 사항에 관한 발언은 기밀을 누설한 것을 했다는 전제로 한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정동영 발표는 이미 공개된 사실을 그냥 발표한 것이다. 뭐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석좌 교수의 이야기까지도 확인이 되면서 정동영은 CSIS 보고서에서 구성시 관련된 핵활동, 우라늄 농축 활동이 보고서 있었는데 하고 얘기했는데 빅터차는 뭔 소리야? 그런 내용은 없어. 헛소리 하지 마. 그럼 이재명은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정동영 편을 드는 건지, 이재명이 저렇게 논란에 참여하는 저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감싸고 보는 거죠. 예. 국빈 방문을 인도에서 하고 있다가 했으니까 얼마나 보통 국빈 방문 가면은 거기서 밥 먹고 사진 찍고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이랑 셀카도 찍고 바쁘던데 예. 무슨 국내 문제에서 장관이 잘못 발언한 것까지 저렇게 이례적으로 감쌀 일입니까? 딴 사람이면 아마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정동영이기 때문이다. 정동영은 알려진 대로 정치를 이재명이 성남 동네 변호사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정통에 가입을 해서 시작합니다. 네. 정통이 뭐냐?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인데 그때 정동영에게 감화가 돼가지고 정치 첫 발을 정동영의 이 지지 단체에 가입하면서 시작해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정치 첫 스승이에요. 첫 스승이다. 그래서 정동영이 사실 이번에 70이 넘어가지고 자기 고등학교 11년 후배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주하고 원래 거기가 이제 김성주가 전주에서 삼선을 노리던 자리였는데 네. 그걸 김성주를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강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탈락을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공천을 주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아니 김성주가 삼선 의원이 되기에 모든 여건이 다 있는데 뭐 특별한 잘못도 없고 왜 재선에서 그치게 하고 정동영을 다 늙은 정동영을 저기다가 또 전주에서 또 전주에만 무소속 포함해가지고 몇 번째 찾아가는지 몰라요. 네. 아무리 고향이지만 근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만 주면 되는 데기 때문에 이 공천은 사실상 이재명 공천이란 말이 파다했습니다. 그건 아마 허앵커도 고향이 네. 그쪽이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보고 네. 그럴 정도로 챙긴 사람이에요. 네. 통일부 장관을 줬고 이 나중에 지금 정동영이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리한 정책을 많이 밀어붙였잖아요. 네. DMZ를 유엔사 승인 안 받고 우리가 들어가겠다라는 하는 부분, 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로 북한에 대한 그런 모든 정책을 다른 어떤 강요들이 좀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라든가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막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걸 다 도와준 사람이 누구다? 그게 이재명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가깝고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동영이 실수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단 1초라도 통일부 장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까지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응? 네. 그런데 무조건 감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병도도 이걸 왜 실수란 말도 안 하죠. 이 발언 잘못을 정쟁화하느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별 4개씩이나 단 김병주는 그 자체가 잘못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감싸는데 그 이재명이 그렇게 감싸주니까 다 감싸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정보를 끊었다는 거. 이건 좀 여러 언론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끊으니까 홧김에 뭐 한다고 우리도 끊겠다는 게 상응 조치인데 미국이 끊는 정보는 우리로서는 정말 중요한 정보라서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정보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끊을 정보가 있을까요? 상응 조치는 뭔가 주고받을 게 비슷해야 상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응할 정보가 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정동영에 연연하는가는 제가 앞서 길게 말씀드린 그 인연, 그 끈끈한 인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정동영이 어떻게 해명을 했을까요?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정동영 장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논란이 되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책 설명이
이었다 이러네요.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에도 구성을 언급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9개월이 지나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 당황스럽다. 자, 저 해명이랍시고 저 하는 저 발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호미로도 못 막으면 가래로 막다가 나중에는 포클레인을 동원해도 못 막는 게 인간사의 이치입니다.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야죠.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미국 보고서에서 본 건데 미안하게 됐다. I'm sorry. 영어로 LA 특파원 출신이니까 영어 잘합니다. 하면 될 일이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두 가지 경로로 항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하고 미 국무부가 훈령을 내려가지고 주한 미 대사관 정보 담당자가 각각 안규백하고 국정원에다가 항의 전화를 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 미국이 확인도 안 해보고 항의했겠냐고요. 그러면 정동영은 이 정보가 라파엘 그로시의 연설문에도 없고 CSIS의 정보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뭐 나를 몰아가지 마라. 정보 유출로 몰아가지 마라. 저희가 의심스럽다. 저희가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팩트가 아닌 게 드러나면 기자 출신답게 저 사람도 기자 출신 아니에요? 팩트가 아닌 게 드러나면 정정 보도를 하거나 사고를 내면 되는 거예요. MBC 때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지만 네. 저는 그래서 인정했으면 빨리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꾸 우기다가 상황을 지금 키우고 있다. 지금 사실 미국이 굉장히 쌓이고 쌓인 불만을 이번에 정동영 발언으로 폭발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워싱턴 DC에 가 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갔어요. 거기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주한미군의 숫자는 연연하지 않는다. 문제는 역량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주한미군 줄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한미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량이다.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 그래가지고 양안 문제가 됐든 이번에 이란 전쟁 때도 패트리엇 포대 빼갔잖아요. 네네. 등등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로 이 시기에 미국에 가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이 정동영 발언과도 결코 무관치가 않다. 이거 매우 우리 안보에 지금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동영 사태 매듭이 안 된 채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재명이 또 이 상황을 더 키웠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상황으로 지금 확전되고 있네요. 그 장면 살펴봤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있으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시작할 때부터 누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자, 국내 문제 중에 실업률 문제, 고용 문제, 이 문제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 자, 청년 실업이 이제 30대까지 번지고 있다. 고용은 잿빛이다. 실업률은 계속 늘고 있다. 30대 64만 명이 집에 있다. 30대 고용도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자, 30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미 대학을 졸업한 지는 한 10년 가까이 안팎 되잖아요. 예. 그러면 30대들은 정말 이 나라의 동량을 넘어서서 이제 주축들이 돼야 됩니다. 공자님 말씀에 30이 되면 이립이다. 홀로 뜻을 세운다 그랬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30대가 과연 이립할 그 수준인가? 지금 비투, 영끌, 사정이 좀 나은 사람은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30대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네. 어떤 통계까지 나왔냐면 그 30대면 한창 밖에서 그 일 때문에 술도 마시고 하는데 술 줄이고 복권 산다 그럽니다. 내가 그런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으니까 복권을 사는 거예요. 아니 복권을 왜 30대들이 삽니까? 한탕주의가 아니고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네네. 자, 고용은 잿빛이다. 뭐 왜 당연히 저런 말이 나오냐면
20대 고용률이 심각하다는 기사는 나왔는데 이게 30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30대는 5년 전, 10년 전에 20대예요. 네. 그때부터 취직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의 20대 2030 그 취직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5년 전에 졸업한 사람은 지금 30대가 된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나 20대입니까? 조금 있으면 30대고 그 다음에 40, 50대로 이 사회에 중추를 이뤄야 되는데 일자리 밖에 있다는 거는 실업 상태, 비자발적 실업, 네.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전체 30대 인구의 9.63%. 엄청 많은 거예요. 160 몇십만 명이 일자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해야 애를 낳죠. 아니 30대들은 지금 이제 결혼하고 직장에서 자리 잡으면서 출산해서 이 나라 미래를 바쳐야 될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 밖에 저렇게 많이 있다? 복권 산다? 야, 정말 큰일이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기둥이 썩고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요. 이 이해찬 세대들이에요.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 할 때 그 공부 안 해도 대학 간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실력 없는 사람들이 지금 기업체에서 부장 임원들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이 신입 안 뽑고 인공지능에다 시켜 그러면서 신입 안 뽑는다잖아요. 예. 신입 기회를 줘야 경력이 되죠. 경력만 뽑아 쓴다? 그럼 20대는 전부 일용직 아니면 계약직 아니면 알바짜리밖에 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5년, 7년, 10년 있으면 30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의 기둥이 썩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동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량. 그러니까 네. 보통 일이 아닌데 정부는 그런 생각을 20, 30대 지지율이 낮으니까 오히려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 20, 30대의 이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내부 상황이 썩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기둥이 썩고 있다는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죠. 주식이 오른다고 국가 경제가 바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 경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름대로 경쟁력과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고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기업도 살고 고용 근로자도 살고 우리 경제도 사는 것이죠. 주식과 복권 본다고 세상이 그렇게 핑크빛이 된 것만은 아니죠. 자, 그런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을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3부 시작합니다. 방미활동에 참여했던 김민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직격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미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비판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에 듣고 사실관계도 좀 확인하고 그런 장면을 갖겠습니다. 이것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방미 중에 이제
미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백악관 정부 관계자, 공화당 성향의 인사들 만났다고 지금 일부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근데 누구를 만났는지를 국민들이 거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주요한 인사들도 이번 방미에 갔을 때 장동혁 대표를 누구를 만났지? 이런 그러니까 8박 10일 동안 갔는데 거의 이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 사실관계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 어떤 분들을 일단 만났는지 공개할 건 있으면 다 공개를 해주시죠. 네, 뭐 공개할 수 있는 선상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데럴 아이사 의원을 가장 먼저 만났고요. 데럴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10선 의원입니다. 네네. 네, 10선 의원이고 그리고 기업가 출신이에요. 작은 기업가 출신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기업가 출신이라 지금 의회에서 재산 순위 1위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기업 분야라든지 그리고 안보 분야에도 또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왜냐하면 장교 출신입니다. ROTC 장교 출신으로 소위로 인간에서 대위로 전역한 이런 이력이 있는 분이고요. 또 조 그루투스 그 공화당의 전국위 의장을 만났는데 조 그루터스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당대표라는 직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 조 그루터스 의장이 공화당의 당대표이자 우리나라로 치면 사무총장이자 전략기획총장이자 선대 본부장을 다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0월에 미국 같은 경우에 중선거가 있는데요. 여기 조 그루터스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국 주를 다 돌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트럼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최핵심 측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만났던 분이 조 윌슨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13선 의원입니다. 조 윌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강한 보수 성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난 분들 다 친트럼프 성향이고 트럼프의 측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 윌슨 의원은 방금 말했듯이 13선 의원이고 또 여기 그 외교나 그리고 안보 그리고 이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주 방위군 장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예산 심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보 관계된 분들을 꽤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영킴 의원 있죠. 지금 아테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영킴 의원도 만났고. 또 여기 팀버챗 의원도 만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빌 해거티 상원 의원도 만났는데 빌 해거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지금 제2기 트럼프의 내무부 장관 1순위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무장관 1순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고 실제 그 차기 2기 트럼프의 이 행정부의 주요 인사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 같은 경우는 김영 의원과 함께 미국 세입위원회라든지 간세무역협정, 세제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결정하는 최고 경제 권력기구에서 또 활동하고 있어서 김영 의원 아테소 위원회라든지와 함께 또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만났다. 또 지금 또 라이언 징키 의원 같은 경우는 전 내무장관이었죠. 트럼프 일기에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각별한 사이이고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분들만 공개했는데 첫 번째로 이번 방미에서는 명확하게 아무나 만나고 온 것이 아니라 명확히 트럼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트럼프 2기에 이 행정부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국방 안보 및 경제와 이 교류를 연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 핵심 라인들을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NSC 백악관 NSC도 방문을 했고요. 또 국무부는 2차례에 거쳐 방문을 해서 여기 그 국무부 관계자들과 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국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라고 알려져 있는 AFPI나 IRI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 그리고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지금 현 상황 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AFPI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만난 자리에 프레드 플라이츠 바이스 체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부회장, 부의장 정도로 해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연구소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AFPI에서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프레드 플레이츠를 만났는데 프레드 플레이츠 같은 경우는 저희를 면담하고 나서 본인의 X 계정에 저희와의 면담 내용을 이렇게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AFPI는 트럼프 정책을 설계하는 곳이고요. 또 트럼프 2기의 인재풀을 또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재들을 지금 뽑아내는 곳이기도 하고 또 실행까지 합니다. 정책의 실행까지 하기 때문에 AFPI가 현재 트럼프 정권의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설계하고 인재를 뽑아내고 그리고 실행까지 연결시키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이번 방미 간의 성과들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아예 안 알렸던 것이 아니라 계속 알렸는데 이렇게 보도가 잘 되지가 않네요. 보도가 잘 되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지금 방송들을 돌면서 계속해서 이 성과 부분을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네네. 성과가 뭔지 지금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떠오르지 않는데 의원들은 사실은 이제 평소에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을 찾아가면 하원들을 만날 수 있고 미 하원 의원들도 한국 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표가 가고 대표단이 갈 정도 가서 의원들을 만났다면 무엇을 가서 협의를 하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 성과가 이제 어떤 일단은 것인지.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의원들이 가면 그냥 의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김기현 대표 이후로 지금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표가 방문한 것이 지금 처음인데 이게 벌써 3년 만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한미의 그 의원단 3월 25일 날 갔죠. 의원단이 갔을 때도 미 의원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미 의원들 만났던 분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 대표가 여기에 가면서 지금 만났던 분들이 안보 쪽이나 지금 경제 부분과 굉장히 연결돼 있는 분들이다라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지금 차기 행정부에 실권 있는 사람들을 만났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행정부의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왔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을 했다라는 말씀을 1차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렸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 윌슨 의원, 라이언 징키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 산업을 위한 이제 의회 차원의 경제 방어망을 구축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어제 뉴스에 보시면은 이제 미 의원들, 하원 의원들 약 50여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불만을 표시를 했죠. 지금 여기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이런 지금 그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또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들이 만났던 그 의원입니다. 그 첫날 만났던 지금 저희들이 그 만났던 의원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지금 데럴라이사 의원이죠. 데럴라이사 의원이 그 중에 그것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명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의견을 듣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의 이 혈맹 관계를 좀 멀리하고 중국과 가깝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과 지금 가깝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분명히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방어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미국을 갔다 여기에서 진짜 이것이야말로 의원들을 누구를 만나고 왔냐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식 일정으로 저희가 잡았을 때 4명의 일정뿐이 못 잡았습니다. 공식 일정으로는. 그럼 당대표 그럼 가기 전에는 4명 정도만 일단 확정이 된 상태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3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3명의 IRI까지 해서 4개의 스케줄이 잡혀 있었던 것인데 당대표 일정에도 3명의 의원이 잡혔는데요. 여기에서 뼈대가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일정이 잡히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이게 외교 일정에서 처음에 국제부로 연결이 되고 국제부를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일정들이 주로 잡히게 되는데 대사관에서 야당에 제대로 된 일정
일정 잡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대다수는 지금 비공식 일정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잡은 일정들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왜 비공식으로 잡았냐라고 하면 3월 25일 똑같은 날에 저희가 원래 방미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달에도 방미가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야당이 방미가 계획됐다는 것이 정보가 유출될 때마다 안팎으로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5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행기표를 티켓팅하고 숙소까지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4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해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에 붙였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원래대로 하면은 월요일 날 출발해서 화수목 일정을 마치고 금요일 날 도착하는 일정이었는데, 저랑 장동혁 대표가 토요일 날 먼저 출발하게 되죠. 먼저 출발하게 되었던 것은 그냥 먼저 출발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 날 주요 일정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날 주요 일정이 잡혔는데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월과 1월의 설레로 볼 때 이것도 방해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안에 잠궜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출발했는데 이것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말 반납하고 일하러 출발한 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일정 외에 먼저 잡혔던 것이 조 그로토스 의장과의 만남이 잡혔었고, 그리고 데럴 아이사 의원과의 면담이 잡혔었다. 자, 그럼 조 그로토스 의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미국, 근데 이제 그 네네. 만남자들은 이제 그게 의미 있게 잘 연결이 돼야지, 만났다는 것으로만 봐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돼요. 무슨 그러니까 결과를 낳았다는 것인지 만났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를 들자면 벤스 부통령하고 루비오 장관하고 만날 계획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출국 전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공개돼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당 의원 한 분께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공개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개돼서 안 될 부분이 아니, 공개되는 사전에는 것은 뭐 공개될 필요가 없지만 네. 이제 지났으니까 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비밀 사항은 아닐 테니까 뭐 사전에 예를 들자면 뭐 만날 사실은 면담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에 가서 추진할 예정이었던 건지 그 상황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한 분 정도는 거기에서 지금 좀 거의 확정이 된 상태로 갔었다. 근데 거기에서 좀 긴급 회의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 지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공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 사후를 떠나서요, 사실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국제 간에 지금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대 행정부의 외교를 얘기하는 것인데, 야당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국가이든 간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공식화된다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가 보안이 걸렸던 것인데, 이 보안 중에서도 지금 오픈이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얘기는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만남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다. 지금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만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만난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만난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소통 창구를 여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아주 긴 역사 동안에 미국 공화당과의 소통 창구를 제대로 만들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와 대화해야 될지, 누구와 어떤 라인으로 지금 한 라인을 만들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이 이건 사전 작업이 꽤 길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들을 만나야 핵심 소통 라인인지를 파악하고 이들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지금 어떠한 성과를 냈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6.3 지방선거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얘기해 왔다시피 이것은 지금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진짜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수많은 지지자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이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도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SOS를 치기를 바라는 경향들도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야당 대표가 가면서 여당 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러 갔겠습니까?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건 역시도 의무였고, 이것을 알려내는 건 역시도 성과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일슨 의원 등은, 조일선 의원은
잠깐 하나만 네, 옆구리로 새겠습니다. 네. 명함에 한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조일선이라고 적혀 조일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극기도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을 정말 사랑하고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은 한국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한 핵심 라인들 중에서도 한국의 안보 상황이라든지 민주주의 상황이라든지 지금 법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있다. 자,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국제사회에 알린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한미동맹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재명 체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으로부터는 미국과의 관계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당한 의원들과 지금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더 이상은 한국과 대화의 소통 라인이 없는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 이 대체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화를 하고 온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중요한 성과라고 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란전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급의 문제도 있고 경제 상황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점 역시도 지금 미국과 한국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래 우리 정부는 지금 이란에 지원금을 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동맹이 아니다, 소통 창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 위기 위협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국민의힘이 미국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도 대단한 성과일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미국과 이제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자체를 이제 짚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결과가 그걸 증명해 내야 되니까 미국의 이제 의원들이 자주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자주 간다고 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요. 또 행정부 관계자가 미국에 자주 갔는데 사실은 사전 준비가 없이 아무런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가는 건 그건 이제 의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제 그런 장면에서 평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번 방미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말할 수 없는 게 있을 거 있고 이건 충분히 여러 가지로 공개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 하원과 어떤 부분에 대한 합의를 했다. 예를 들자면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뭐 해당 의원들이나 뭐 예를 들자면 비밀 유지가 필요한 뭐 국무부라든가 NSC 관계자들아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공개가 돼야 이게 방어적 차원의가 아니라 공개가 돼야 방어적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이번 것이 방미단이 아니고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냈구나. 다만 아직 알리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게 있구나. 이게 속 시원하게 안 나오니까 계속 이 문제는 지금 저는 지금 이게 도돌이표처럼 우리 돌잖아요. 앵커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앵커님께서 정치를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네. 예를 들어 지금 이재명 정권이요 팩트시트 하나도 아직 확정짓지를 못한 상황이에요. 관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 야당은 거기에서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야당에게 만약에 합의를 뭐 하고 왔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진짜로 정치 초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할 만한 것인데 이건 물론 앵커님께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기에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걸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셨겠지만은 야당이 합의를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이 지금 여전히 한미동맹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전히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 후한 뒷일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성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 8일간의 성과 동안에 합의문이 뭐냐 협의문이 뭐냐라고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야당에게 할 일이 아니라 그간 1년 가까이 한 이재명 정부에게 이 비판은 돌아가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희들의 방미 결정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들을 보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송영길도 보냈고요. 자, 그분들 여당의 소속인 사람들이 가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결정하고 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많은 소통 창구들을 열었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알렸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특히 NSC 그 국무부 면담을 할 때는요. 이런 얘기들도 오갔습니다. 국무부 면담에서 이 부분은 공개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공개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네, 거기에서 지금 경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나왔는데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깊이 있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한 것인데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이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국무부에 실제로 상위 직급의 사람입니다. 뭐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공개할 부분은 아닌데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뭐 서열 몇이다라고 해서 또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분께서 직접 했던 말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는데 감사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행정부가 우리도 행정부 느리듯이 네네. 이쪽 행정이 느리다면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라. 그럼 내가 힘닿는 선에서 다 해결해 보겠다라는 정도의 확답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대화가 오갔을 때 장동혁 대표께서 이 부분 공개해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공개해도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공개해도 좋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상황도 한번 좀 상황을 알고 싶은데 이제 귀국을 하려고 했을 때 미 국무부에 일정한 좀 연락이 왔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미 국무부에서 추가적으로 면담을 하자 이제 그런 어떤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뭐 저기 일부가 이미 그 뭐 노출이 된 것 같은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좀 주요 인사 그러니까 행정부에 아주 주요 인사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저게 긴급 회의가 잡히면서 저희들이 그 좀 취소가 됐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들 이제 일정 중에 NSC 방문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방문이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트럼프와 벤스 그리고 루비오가 그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같은 동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좀 면담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목요일 날 이제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야 되는 일정이었고 네 근데 이게 당대표께서는 이제 비행기로 복귀를 하셨죠. 네, 하시고 이게 그냥 수속 중이 아니라 아예 비행기를 타려고 들어간 상태였어요. 아예 들어간 상태였어요. 아예 들어간 상태여서 이제 거기 아예 짐도 다 붙이고 들어간 상태였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이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 출국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들어간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국무부에서 면담 요청이 왔는데 이 비싼 비행기 표들에서 미국까지 갔는데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께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면담 요청이 왔으니 국무부에서 여기까지 면담을 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의원들과 이제 상의 끝에 의원들은 먼저 조기 복귀를 하고 그리고 대표는 하루 더 남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서 한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1시간 넘게 좀 소요가 됐고 예. 저는 호텔로 복귀했다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국무부에 이제 그 2차 면담이 이제 일어났고 또 이제 그 2차 면담뿐만이 아니라 또 한 몇 분의 의원들을 더 만나고 왔다. 그 기간 동안 연기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복귀 일정상 만나지 못할 의원들을 못하기로 했던 의원들을 더 만나고 왔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네. 지금 저 사진 마침 사진 떴으니까 저거 한번 좀 여쭤보죠. 미 국무부 차관보로 지금 알려져 있는 저분하고 장동혁 대표가 면담하는 저 이제 공개된 사진인데 저 상황 당시의 상황 그리고 요건 이제 그 박미단에서 공개를 한 겁니까 이 사진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면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이게 그 복귀했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복귀했던 장면이고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 저희들이 이게 비공개로 이게 뭐 진행되었던 부분들이고 대다수가 뭐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국방 상황 그리고 기업과 연계된 상황. 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면담뿐만이 아니라 대다수가 핵심 과제는 제가 볼 때 3가지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심이 있었던 것들은 3가지이다. 대한민국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의 방향성,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주의의
상황. 민주주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을 공식적으로 초대했다고 알려진 지금 IRI 같은 경우가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의원들을 만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데러라이사 의원 같은 경우가 올해로 미국이 독립을 맞이한 지 250주년이 됐다. 기쁜 소식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선도주자라는 것이고 슬픈 소식은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이 제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더 낮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떠한가? 이거 정확하게 우리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가가 설명해 주지도 않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근데 미국의 상당수 의원들과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지금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본다. 위기 상황으로 본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논란이 됐던 부분을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이제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저런 상황에서 저 사진이 나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건 좀 한번 우리 시청자들도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저기 조일슨 네. 아니구나 조일슨 의원 저 사진도 보이는데요. 아까 네. 조일선이라고 명함에도 적혀 있다는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한국의 역사를 전쟁사까지 거의 다 알고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3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원래는 20분 30분 정도 면담이었는데 그 시간을 좀 한참 넘어갔던 것 같아요. 대다수 면담 시간이 거의 2배씩 늘어났습니다. 모든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그 정도로 대화가 깊이 있었다는 것이고 조일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본인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면담 시간이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본인께서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자라고 하셔서 사진을 이제 본인께서 다 희망하셔서 찍었던 것들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네. 자, 그 논란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장도혁 대표와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저 찍은 사진. 그 전까지는 다른 사진이 안 올라왔는데 저 사진이 떠서 이제 언론에서 그렇고 특히나 이제 장 대표를 공격하는 측에서는 저 사진을 대대적으로 막 공격을 해서 여행 간 것이냐 지금 지방선거 한참 중요한 시점에 왜 저희 가서 사진을 찍냐 뭐 이런 비난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어떻게 사진을 찍게 됐고 또 공개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저 의회 앞인데 데러라이사 의원 그러니까 첫 면담이죠. 첫 면담이 네. 약 30분 잡혀 있었는데 1시간 정도로 마찬가지로 좀 연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로비스트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비스트들이 이 의원들과의 약속을 잡아도 통상 10분 잡기도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하겠죠. 우리나라 의원들 역시도 지금 뭐 10분 만나기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30분 면담이 1시간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 안에서 대화의 깊이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쿠팡 사태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안보라든지 저희들 뭐 기분 좋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화질이 깨지죠. 다른 사진들과 좀 다를 겁니다. 화질이 그러네요. 상당히 깨진다는 거 아실 수 있을 텐데 저희들이 내려오는 길에 워싱턴에 저희들 교민분께서 저희들에게 사진 요청이 있어서 이제 찍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렇게 좀 SNS 지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민이 찍었고 그건 사실은 이제 박미단에서 공개한 건 아니군요. 저 사진은. 그리고 저게 뭐 5분 10분 걸리는 일도 아니고 저 사진 찍는 것이 저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야당 대표의 방미를 저 사진으로 덮을 정도의 수준뿐이 안 되나라는 좀 반문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유를 했다라고 하면 그 증거들이 곳곳에서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근데 저 사진 외에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 저희들이 실제로 잘 시간도 줄여가면서 밥 먹을 시간도 줄여가면서 미국에서 여기 사람들 만나고 움직이고 다녔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외유한 사진이 돈다면 오픈해라.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길거리를 다니다가도 교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교민들께서 대다수가 저희들 알아봐 주셨고 또 많이 응원해 주셨고 뭐 하물며 국민의힘은 믿지 못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믿는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 여기 우리가 타국에서 정말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꼭 살려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켜줘라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 문제는 한번 좀 이렇게 좀 제가
듣기시기에 민망할더라도 이 질문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에서 좀 답답해하는 게 좀 이제 국힘 지도부 또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면에 나서서 싸워줬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식 투쟁 이후에 주요 현안 또 유급한 현안 또 난제 또는 저쪽에서 공세를 특히나 이제 친한계나 한동훈이 공세를 해올 때 장동혁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설득도 해야 될 땐 설득을 하고 뭐 싸울 때는 싸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좀 우려나 비판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분명히 있는데 또 한쪽에서 나서지 말라 그러고 나서지 말라고요? 나서지 말라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방미를 했을 때도 이 중요한 기간에 왜 가냐라고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방미와 동시에 왜 갔냐 이 중요한 일정에. 근데 그 욕을 하셨던 분들은 있어도 항상 욕하는 분이에요.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욕하는 분들이 주로 욕을 했습니다. 있을 때는 앞에 나서지 말라 그러고 방미하면 어디 갔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이번 방미는 분명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대한민국 예국 시민들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 다 불안해하시는데 이것으로 대안의 역할을 국민의힘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방미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소통 창구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안보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라는 접근을 시작할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똥볼을 차더라도 민주당이 국제관계에 똥볼을 차더라도 그래도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구나는 분명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저희가 다녀와서 국민의힘이 저희 간 사이에 뭔가 한 거 있나요? 어떤 성과를 보인 거 있나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방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는 조원 CNI 정도인 것 같은데 내일 아마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네. 조원 CNI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방미 이후에 4%가 올랐습니다. 지금 4%가 올랐고 다시 30%대를 회복했습니다. 30% 초반대를 회복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는 분명히 이 미국 행위 국민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지지자분들은 상당한 응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대표 당연히 전면에 나서야죠. 근데 전면에 나서지 말라는 요구가 어제도 있었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마라. 우리 지금 별도의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다. 원래 지방선거는 별도 선대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마다. 아니, 나서지 말라는 분들은 장동혁 대표 반 장동혁 대표 측이니까 나서지 말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서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 것에서 더 많이 담으니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나서지 말라는 것처럼 지금 언론들은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나를 찾는 곳은 어디든 가서 뛸 것이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나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보수가 어려울 때 십자가를 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당을 이때까지 망쳐왔던 수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긴 역사 동안에 3선, 4선, 5선 하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시키고 그리고 지금 당이 이 정도까지 망가질 때까지도 뒷짐지고 있던 분들 지금 특히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는 분들 이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을 몇 번이나 비판했는지 민주당을 몇 번이나 비판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분들이 한 것이라고는 당 대표를 흔들고 발목 잡고 비판하는 것에 주력을 다했다. 진짜 민주당 이중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지 저는 설명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나서야 될 곳에 분명히 나설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보다 강해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제 전투적으로 잘 싸우는 분들이 몇 분 있죠. 저는 매일 뉴스를 다루고 매일 전체적으로 지금 매체를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뉴스를 듣기 때문에 어느 인물이 어떤 정당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매일 싸우는지를 보고 있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싸우는 이슈 정도의 중량감이나 이슈의 뭐 규모와 민주당이 싸우는 규모와 민주당 의원이 싸우는 규모를 질량적으로 늘 매일매일 뉴스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걸 또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는데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질량감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힘 개개인의 의원들은 물론이고 법사위라든가 몇 곳을 빼고는 사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도 이슈가 적은 상황을 느끼는데 이게 이제 좀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 지도부가 사실은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 좀 권한이나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지금 그 어디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수축 의원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따로 노는 측면도 있고 당 지도부가 그걸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거나 어려움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장동혁 대표가 끌고 가는데 어쨌든 반장동혁 진영에 계속 함정을 파놓거나 끌고 가는 장면들이 태클을 거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지금 위기 상황에서 지도부들 또는 이제 우리 김수축 최고위원이 느끼는 그 상황도 사실 고민도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게 해요. 사실 지금 저희를 당권파라고 부르는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권파가 아니라 개혁파다. 저희들이 지금 이 당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변화를 이끌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장동혁파가 아니라 수권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동혁이 이끌어가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김민수가 이끌어가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분들께서요. 이때까지 장동혁 대표가 반 걸음만 물러나주면 우리가 같이 가겠다. 한 걸음만 물러나주면 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같이 못하겠지만 반 걸음만 물러나줘. 한 걸음만 물러나줘.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다 같이 끌고 가야지 어쨌든 107명의 국회의원의 힘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네. 반 걸음 물러난 적도 있고 한 걸음 물러난 적도 있습니다. 약속 안 지키죠. 네. 반 걸음 물러나도 한 걸음 물러나도 여전히 스탠스는 변하지 않더라.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게 개혁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개혁 방향대로 더 강하게 나아가겠다. 라는 것이 전 미국 이후에 결심이 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방미가 가지는 의미, 그것이 이제 국가안보 현안과 경제의 중요한 돌파구가 되기를 이제 사실 기대했고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그 장면이 사실은 연출되기를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하나의 장면이 통해서 오히려 전국을 난제의 상황도 뚫고 가는 그런 장면을 좀 기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날카롭게 더 지적한 이유는 그 부분이 좀 그리고 담고 있는 이야기를 좀 마음껏 이야기를 하시라. 맞습니다. 예. 왜냐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굉장한 위기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향후 지금 지방선거도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도부들의 역할 또 국민의힘이 주목해야 될 부분 그 부분 좀 한번 마지막 기회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트럼프의 최핵심 중에 만났다라고 한 조 그루토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을 꼽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인물과 정책 그리고 펀드레이징이 가장 중요한 3요소다. 네. 한국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집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가라는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차기에 본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보수정당에는 그런 인물이 아직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직 찾지 못했다 미국이.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그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평상시면 우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인물, 정책, 그리고 저희는 펀딩이 안 되니 바람이라고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꼭 꼽고 싶은데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느 정도 국민들이 느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대한민국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중국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이 안보와 국방의 위기를 얼마나 크게 느끼시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 지방선거에 향방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펜앤마이크를 시청하시는 예국 시민분들이나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이 위기를 크게 느끼시겠지만 아직 이 중도까지는 체감할 정도로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방미를 결정한 것이고 이 방미를 통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더 알리려고 했던 것도 주요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방선거 이제 40여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저는 아직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30% 지지율을 회복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상승 곡선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 아직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기 지금 보수도 많이 서로 분열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단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 먼저 단합된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른 목소리들을 안으려고만 하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의 개혁과 대한민국의 개혁 그리고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서 이 목소리들이 중도들의 가슴까지 울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 승리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도희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좀 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의 승전을 잡을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두 분이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현장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외국 시청자들이 저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 격려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미 활동 그 뒷이야기까지 한번 조목조목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사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사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던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이미 판매 건수 300만 돌파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2 이벤트입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이 왜 300만 주문이 돌파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압도적인 고함량 그리고 울트라 맥스라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펜앤메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알부민 울트라맥스 2+2 이벤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1522-133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